안녕하세요 친구들. TV중학 사회 1 수업의 유소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인간들이 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을 공부해 봤다면요. 이번 시간부터는 사람들이 살기에 좀 불리한 조건이죠.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으로는 바로 열대 우림 지역에서의 생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쌤이 지금 마인드맵 형식으로 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렇죠? 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생활의 모습들을 다양한 부분을 떠올리는 대로 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아주 덥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이런 기후 조건에 적합한 생활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지표에서부터 좀 찧어서 집을 짓는 그런 고상 가옥이라든지 또는 이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러가며 이제 논밭을 일구는 그런 이동식 화전 농업부터 다양한 이 삶의 방식들이 바로 이 독특한 기후 조건에 적응한 생활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도 꼭 놓치면 안 되는 필수 개념이 있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서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들을 잘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곳이 그렇게 다 사람 살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추진 않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아주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시간부터 배울 지역들은요, 기후 조건이 아주 그냥 이 궁극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그런 기후 조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 불굴의 의지로 이 생활의 모습들을 일궈나가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불리한 자연 환경들의 특징을 좀 찝어내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뭔가 좀 인간의 그런 위대함과 또 이 자연 환경에 대한 또 이제 그 거대한 그런 뭐랄까요, 그 장대함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TV를 보시면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속에 밀림에서 이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만약 이번 시간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듣는 이 수업을 출연자들이 좀 접해봤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그런 기회가 생길지. 자, 그러니까 눈 크게 뜨시고 어떻게 그 기후 조건에 적응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개념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열대 기후 지역을 구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열대 기후 지역이 전부 열대 우림 기후 지역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자, 일단 열대 기후 지역 하면은요,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요.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18도씨 이상 정도 되어야, 이상이 되어야 열대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온이 떨어지는 날도, 그러니까 가장 기온이 낮은 달도 18도씨 이상 되는 정말 더운 지역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러한 기후 조건 중에 기온의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나머지 강수량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또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대 우림은요. 더운 지역이면서 연중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네 글자로 고온다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하는 기후가 있습니다. 그냥 줄여서 사바나 기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기, 우기? 건기는 뭐죠? 건조한 시기. 우기는 우가 뭐죠? 비우자잖아요.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쫙 오다가 비가 안 올 때는 하도 안 와서 이 자라던 그런 풀들이 조금씩 이제 어떻게 메말라 가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나는. 그래서 이 건기 때는 풀들이 좀 성장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기 때 뿌리 깊이 이제 뭔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좀 쭉쭉 자라가고 성장하고 물을 좀 머금고 있다가 건기를 버티는. 그래서 좀 키 큰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또는 키가 큰 풀들도 이 우기 때 쑥쑥 자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 그렇게 많고요. 이 초식 동물을 뜯어먹고 사는 또 육식 동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나 지역은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천국 이렇게 불립니다.
야생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해당해요. 자, 그 다음에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 요건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래요. 우리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배웠던 기후가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대륙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비가 좀 적게 오게 되는 건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건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바나 기후 지역에 비해서도 건기가 굉장히 짧은 한 2달 정도에서 석 달 정도까지 되는 뭐 그 정도의 건기가 나타나고요. 남은 시기에는 강수량이 또 풍부하게 내리는 고러한 기후가 열대 계절풍 기후 조건이에요. 특히나 이 열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이 하천이 많이 흐르고 이런 하천의 그런 뭐랄까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평야들이 많다 보니까 벼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3개의 기후 지역으로 또 열대 기후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사람 살기에 좀 불리한 조건이다, 극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열대 우림이죠. 연중 더우면서 연중 비도 많이 내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마철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이 굉장히 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 때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래도 좀 견딜만 하지 않나요? 바다에 가서 놀 수도 있고 바깥에 활동하기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좋잖아요. 좋은 기후잖아요. 놀기에 딱 적합한. 근데 비가 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집안에서도 습기가 막 차가지고서는 활동하는데 막 자꾸 짜증도 나고, 그렇죠?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후 조건이에요. 열대 우림 기후가. 그렇지만 이 기후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부터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대 우림의 본격적인 특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요, 연중 강수량이 많이 내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많이 내리느냐? 가장 강수량이 적은 달도 60mm 이상 내립니다.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이 기후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 강수량의 그런 정도를 좀 파악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연중 고온 다습하다라고 요 기후 지역의 특징을 4글자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죠. 고온 다습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기온의 연교차와 일교차를 비교해 보니까요. 연교차는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높은 달과 가장 기온이 낮은 달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하죠. 일교차는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은 때와 낮은 때의 기온차를 얘기합니다. 연중 보니까요. 항상 그냥 여름이기 때문에요. 계절의 구분 자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교차는 굉장히 적고요. 대신에 일교차가 그나마 좀 나타나는 편입니다. 일교차 하루 중에 태양이 딱 떴을 때는 정말 이글이글 막 타오르죠. 그러다가 태양이 지면 그래도 좀 시원해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래도 연교차보다는 많이 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성 소나기인 스콜, 요것도 중요합니다. 열대성 소나기. 이 소나기라고 하는 비는 우리나라에서도 내리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에 굉장히 그 습기가 가득했을 때 태양빛을 받으면 그 수증기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증발을 하죠. 증발을 하고 금방 구름을 형성해요. 그렇게 비구름을 형성한 다음에 비를 뿌리죠. 이렇게 이 스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대류성 강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현상을. 이런 대류성 강수에 의해서 내려지는 그런 비를 얘기합니다. 거의 하루에 오후에 한 번씩은 꼭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 스콜이. 그래서 항상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이 더운 지역에서 스콜이 한번 촥 내려주고 나면 좀 시원하고 뭔가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여기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죠. 선생님이 방금 앞에서 봤던 그 개념의 내용들을 문제에서 그대로 제시해주지 않아요. 그냥 요거 하나 딱 보여주면서 다음 기후 조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다음 기후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지역의 경관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익숙하게 익혀두셔야 됩니다. 보시면은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이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죠. 그죠? 이 나라에서 보니까 기온은 여기 기온을 읽어야겠죠.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데 꺾은 선이 꺾이질 않아요, 거의. 그쵸? 연중 20도 이상의 아주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거의 30도에 가깝습니다. 그쵸? 이렇게 연중 고온한 기온대가 분포하고 있고요. 강수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수량은 지금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숫자를 읽어줘야 되죠. 어떻습니까? 매달 강수량이 100mm 이상씩 내리고 있고요. 많이 내리는 그 달 같은 경우는 지금 300mm 가까이까지도 내리고 있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고온하고 다습한
각각의 이 기후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잘 머릿속에 넣어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 어디에서 보여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기후 조건이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적도를 중심으로 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을 만날 수가 있고요. 적도가 통과하는 지역 중에서도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마존강 유역.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마존강. 자,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강 유역.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섬 지역에서 바로 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적도가 통과하면서도 바다나 이 하천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수분의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온하면서 다습한 조건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지도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지도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마존강 유역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브라질이란 나라가 이 아마존강 유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열대 우림이 우거져 있고요. 그다음 아프리카 쪽 콩고강 유역에 있는 그렇습니다. 열대 우림 지역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 사이에 있는 인도네시아와 여러 동남아시아의 섬들 쪽에서도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기후 조건에서는 어떠한 자연 경관이 보여질까요? 그거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요겁니다. 지금 밀림 또는 정글이라고 불리우는 숲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요, 워낙에 비가 많이 오고 햇볕도 쨍쨍 내리쬐니까요, 많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어요. 키가 크고 작고 그다음에 덩쿨 식물들이 막 어우러져가지고 빽빽하게 층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의 숲을 밀림 또는 정글이라고 합니다. 밀림은 한자어로 이제 빽빽한 밀자에다가 숲을 림이란 뜻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 층을 이루고서는 숲이 이루어져 있는 이 밀림과 정글은요, 항상 푸르른 이파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상록 화렵수림이라고 하는데, 항상 푸르른 이파리라는 얘기는 항상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광합성 작용은 이 그 식물이 영양 성분을 얻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요. 그다음에 이 태양의 이제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양분을 합성하고 산소를 내뿜어주는 그런 작용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에 아주 신선한 산소를 많이 제공해주는 지구의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해줍니다. 예? 산소를 공급하는데 왜 허파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기 중에서 허파 곧 폐입니다. 폐가 바로 우리 신체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구의 허파, 바로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열대 우림이에요.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열대 우림을 이렇게 부릅니다. 셀바스. 과거에 이 지역을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들어와서 식민 지배를 할 때 포르투갈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포르투갈어로 셀바라는 뜻이 숲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빽빽한 숲. 이런 의미로 셀바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곳은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보호고, 생태계의 보호물 창고라고도 불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동물과 식물들의 종류가 그곳에서 이제 그 서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도 뛰어나요. 일단은 여기 있는 목재들, 열대 우림은요, 이 목재들이요, 아주 강한 열과 습기에 이제 잘 버티는 수종들이기 때문에 고급 목재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든다든지 또는 고급 가구를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열대 과일도 많이 나오죠. 오늘날 또 이제 그 수입과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로 또 활발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 과일 볼 수 있고요. 또 각종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들도 그곳에 많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 열대 우림 속에 있는 정말 많은 식물종들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하나하나 파악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성분들을 발견하면서 인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열대 우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56쪽의 2번 문제입니다. 열대 우림 기후는 이것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어디? 위도 0도에 해당하는 적도를 중심으로 분포했죠. 자, 강한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했던 수증기가 비구름을 형성하고 무거워 하면서 비를 뿌립니다. 그죠? 이런 소나기 형태의 그런 이제 그 강수를 스콜이라고 불렀었죠. 자, 열대 우림은요, 크고 작은 나무와 여러 덩쿨 식물들이 이제 어우러져 있죠. 이런 표현도 씁니다. 빽빽히 층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층, 레이어를 이루고 있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곳을 밀림 또는 정글이라고 합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니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열대 우림의 이런 자연 환경들을 잘 살펴봤으니까 그 자연 환경에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수 개념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요. 너무 덥고 습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옷은 안 입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실은. 그래요.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는요. 그냥 덥기만 하면 그냥 햇볕을 막아주는 정도로만 해도 시원할 텐데 습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옷이 척척 들러붙죠. 그죠? 땀까지 나고요. 세균 번식도 쉽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피부병으로 옮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입지 않는다든지 간단한 형태로 그냥 허리에다가 뭘 좀 두른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대신에 그 부족의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신분을 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라든지 이 아마존 일대에 있는 부족들을 보면은 이 원시 부족들이 이 신체에 구멍을 많이 뚫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죠? 뭐 귀걸이를 엄청 큰 걸 한다든지 입술에다가 이렇게 막 크게 뭔가를 집어넣어서 원방 같은 걸 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거 자체가 옷을 대신해서 뭔가 이제 신분이나 이런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다음 식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덥고 습하니까 음식이 쉽게 상해요. 그 음식을 쉽게 상하지 않게 하면서 또 혹시라도 변질이 됐을 때 그거를 가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기름에 튀깁니다. 기름에 튀기면 그냥 가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온에서 가열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세균을 싹 그냥 제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향신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향신료. 향을 더해주는 음식에다 맛과 향을 더해주는 그런 이제 재료들을 얘기하는데요. 후추 또는 이제 뭐 계피, 생강 아니면은 커리 있죠. 우리가 카레 그거가 전부 다 이제 향신료에 해당해요. 이런 향신료가 음식의 맛과 향도 더해주면서 이런 부패도 좀 방지하고 세균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대지방으로 갈수록 그렇게 좀 강한 맛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많이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열대 과일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일을 활용해서도 음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뭐 과일을 이용한 음식 하면은 파인애플 볶음밥이 선생님 떠오르더라고요. 그 열대 기후 지역에 갔더니 파인애플의 속을 다 이렇게 비워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볶음밥 할 때 같이 이제 볶아서 파인애플에다가 탁 담아서 주는데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고 아니면 뭐 코코넛 가루를 내가지고 가루를 활용한 음식을 내기도 하고요. 바나나 같은 열매를 잘라서 밀가루에 이제 반죽을 해서 구워내는 그런 음식이 또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집이에요. 자, 집은 일단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겠죠. 밀림이 우거져 있잖아요. 나무와 풀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와 풀을 활용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요. 덥죠. 그리고 습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야 돼요. 시원하게 좀 바람이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문을 꼭꼭 잠그고 집에 있다 보면은 막 답답하고 습하고 눅눅하고 막 집안에 있는 그런 빨래에서 냄새가 나고 막 그럴 때 좀 환기를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이 열대기후 지역은 하루에 한 차례씩 스콜이 내리긴 하지만 다른 시기에는 그래도 좀 비가 안 내릴 때는 그 통풍을 좀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집 자체가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다. 열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창도 크고 문도 크고 이런 형태로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개방적인 구조, 요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지붕의 경사가 급해요. 왜 지붕의 경사가 급하지? 지붕의 경사가 급한 이유가 뭘까요? 자, 요거 선생님이 실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요게 이제 지붕의 경사가 급한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지을까요? 누가 올라갈까 봐? 미끄러지라고? 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내려서 폭우가 엄청 내리잖아요. 그죠? 폭우가 내리는데 이 빗물의 양이 상당히 이제 무겁기 때문에 지붕을 편편하게 집으면 지붕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고 흘러내리라고 이렇게 이 경사가 급한 가옥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가옥의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 집이 왜 이렇게 높아요? 그죠?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지표로부터 일정 높이 정도를 띄어서 집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띄어서 짓게 되면은 지표는 쉽게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열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열기를 피할 수도 있고요. 또 습기도 피할 수가 있고요. 열기와 습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각종 벌레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런 벌레들 해충으로부터 피해야죠. 그다음 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뱀으로부터도 피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고상가옥의 형태로 지어서 좀 현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물 위에다 짓는 거죠. 물 위에 지으면 아까와 같이 이런 그 열기를 피할 수도 있겠고요. 해충이나 뱀과 같은 그런 이제 피해로부터도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가옥과 수상가옥이 발달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활 양식들을 선생님과 함께 글로 배웠죠? 지금부터는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열대 우림 지역의 생활 양식입니다. 첫 번째는요, 열대 우림 지역의 의복이에요. 어머, 뭐야, 옷을 너무 안 입으셨어. 안 입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죠. 덥고 습한 기후 조건이기 때문에 옷은 최소한으로 입고 대신에 이런 장신구들을 많이 한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고상가옥입니다. 땅 위로부터 한 1m에서 2m 정도 높이를 좀 띄어서 집을 짓고요. 지붕이 경사가 꽤 급하죠. 수상가옥은 물 위에다 집을 지어서 이렇게 또 시원하게 이 집을 활용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열대 기후 지역에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열대 과일들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색의 과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향신료입니다. 향신료의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이런 각각의 향신료를 활용을 해서 음식의 맛과 향과 그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모습도 기억해 주세요. 이 향신료 같은 경우는 커리라든지 뭐 후추, 고추 또는 뭐 생강, 계피 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향신료를 활용한 음식들이 참 많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좀 맞지 않아서 좀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곤 하는데요. 계속 접하다 보면은 이 강하고 독특한 그 맛에 또 매력적인 그런 또 맛을 또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 열대 우림 지역의 농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농업, 사람들의 생활에서 정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죠. 이 농업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이 인간의 식량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이동식 화전 농업이란 농업이 나와 있습니다. 열대 기후 지역은요, 일단 식량을 이제 만들 때 곡물 농업을 주로 해서 곡식을 통해서 식량을 많이 이제 공급받는데, 곡물 농업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토양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빗물에 많이 씻겨져 내려가요. 그래서 아주 토양의 비옥도가 낮은 편입니다. 척박하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나무들 같은 경우나 풀들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쑥쑥 자랄 수 있겠지만은 뭐 태양으로 뭐 광합성 작용도 하고 하는데, 이 곡식류들, 곡물류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열매를 맺기 힘든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토지의 비옥도를 올려야 하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이동식 화전 농업입니다. 이동은 뭐예요? 옮겨 다니는 거죠. 화전은요, 불화자에다가 밭전자예요. 불을 통해서 밭을 일군다는 얘기인데, 곧 나무라든지 풀이 있는 그런 지역을 태웁니다. 태우면은 타겠죠. 재가 나오겠죠. 그 재를 활용해서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몇 년 또 하다 보면은 비도 계속 오고 작물들이 또 영양 성분도 빨아먹고 하다 보니까 토지가 다시 척박해져요. 그러면 이동해요. 그리고 또 불 지릅니다. 이동하고 불 지르고 농사 짓고 이동하고 불 지르고 농사 짓는 그런 형태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제 찾아낸 방법인 거죠. 자, 이런 이동식 화전 농업은 식량 작물이 주로 재배가 됩니다. 카사바, 얌, 그리고 옥수수와 같은 작물들을 주로 재배하는데요. 카사바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마랑 좀 비슷하다고 하고요. 얌은 이제 막과에 속하고 우리나라의 뭐 감자나 마와 좀 비슷한 그런 이제 작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카사바는 솔직히 낯설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타피오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사바의 이제 그 전분을 타피오카라고 합니다. 뽑아낸 전분 하얀 가루를. 그 타피오카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타피오카 펄이라고 하는 동글동글한 그런 알맹이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음료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 음료수 안에다가 동글동글한 타피오카 펄을 넣어서 빨대 굵은 걸 이렇게 훅 해서 빨아먹는 그런 음료수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버블티라고. 선생님도 이틀 전에 마시고 왔는데요. 참 쫄깃쫄깃하니 맛있죠. 그걸 또 이제 식량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플랜테이션 농업.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전통 농업이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면 플랜테이션 농업은 유럽인들이 진출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그 지역을 식민 지배하면서 뭐 돈벌이가 될 게 없나?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자연 조건이 제대로더라고요. 비 많이 오죠. 햇볕 쨍쨍 내리치죠. 그럼 좋아.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거름을 확 주면서 엄청난 양의 상품 작물을 재배해야겠다. 상품 작물이 뭡니까, 여러분? 판매를 위한 용도로 재배가 되는 작물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선진국은 자신들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 굉장히 저렴한 임금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상품 작물을 재배해내는데 주 작물들을 보면 카카오,
초콜릿의 원료로 쓰이고 있죠. 고무나무. 고무나무 하면은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열대기후 지역에 여행 가셨던 분들이 라텍스 침대 참 많이들 가져오시죠, 그죠? 그때 이제 그 천연 고무를 이 고무나무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야자나무. 팜이라고 부르죠. 팜. 이 야자나무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기름 야자를 참 많이 심는다고요. 이 기름 야자를 통해서 이 기름을 얻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뭐 코코넛이라고 불리는 것도 야자나무고요. 뭐 대추 야자부터 해서 다양한 야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나나와 같은 것들이 상품 작물로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벼농사는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서도 이 겨울철에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존재하는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 기억나시죠? 그들 지역이 하천 유역이 굉장히 비옥한 편입니다. 토양이 비옥하고 하천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고 그래서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농업의 형태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다양한 열대 우림 지역의 농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자료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료의 샘물 속으로 퐁당 또 빠져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산업인 농업.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농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텍스트로 배웠지만요. 지금부터는 자료와 사진들과 그래프들 뭐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동식 화전 농업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사진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무시무시한 광경인데요. 불에 타고 있어요. 그래요. 이동식 화전 농업은 이렇게 불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거름을 활용하는 그러한 농업의 형태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로 인해서 열대 우림에 있는 밀림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좀 자제를 하기를 좀 원하고 있는 그러한 농업의 형태입니다. 자, 이동식 화전 농업의 방법을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나무를 베입니다. 그리고요, 불을 질러요. 그 이후에 편편한 땅에 이제 그 재를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농작물을 수확하고 이렇게 몇 해가 지나가게 되면은 계속되는 폭우와 농작물이 영양분을 이제 계속 섭취를 하기 때문에 경지가 다시 황폐해집니다. 그렇게 황폐해지고 나면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베고 불 지르고 농사 짓고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동식 화전 농업이고요. 자, 이동식 화전 농업에서 생산되는 작물입니다. 이런 그림이나 사진이 나와도 아하, 이동식 화전 농업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식량 작물 카사바와 얌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고구마나 또는 감자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번에는 플랜테이션 농업의 모습입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특히나 지금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기름 야자를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넓은 경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대 밀림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또 이 농업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야자뿐만 아니라 또 많이 생산되고 있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초콜릿의 원료죠. 여기 나와 있는 열매들을 가공을 해서 우리가 먹는 초콜릿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또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이 열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벼농사입니다. 지금 벼를 재배 중인 농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필리핀의 계단식 논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산지가 참 많고요. 이 산지가 많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경지를 조성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 농경지를 일자로 쭉 이으면 지구의 반바퀴에 해당하는 거리가 나온다고 해요. 자, 이렇게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농업의 형태들, 이제 사진과 그림만 봐도 알아챌 수 있겠죠?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로 배운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동식 화전 농업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이 나올 건데요. 글씨가 나올 건데요.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가요. 알맞은 말을 우리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후지역. 어떤 기후지역에서 이런 농업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바로 열대 우림 기후지역이었습니다. 덥고 비도 많이 오는 기후지역이었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양의 영양 성분이 많이 떨어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숲에 불을 질러 밭을 만든 다음에는 농사를 짓는데요. 대체로 카사바나 얌과 같은 식량 작물,
먹을거리들을 생산을 해내죠. 자, 그 다음으로 가셔서 이 폭우에 의해 토양성의 양분은 계속 씻겨져 갑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땅의 기운이 떨어지겠죠. 이걸 지력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비옥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다시 숲에 불을 지르고 경작하는 모습을 반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동식 화전농업의 형태입니다. 자, 다음은 열대우림 지역의 현재의 변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열대우림 지역, 지금까지 배웠던 모습들은 거의 전통적인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적인 삶의 모습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보시면은 현대적인 거주 공간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쿠알라룸푸, 자카르타. 굉장히 이제 그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해상 교통이 아주 발달한 지역들이고요. 이런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은 상업 활동을 하기에 또는 무역을 하기에 참 유리하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아주 높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도시가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열대우림의 파괴 문제도 함께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열대우림 지역에 도로가 뚫리기도 하고요. 또는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우림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채취하면서 열대우림은 점점점 축소되고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열대우림의 파괴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파괴되게 되면은요, 지구상의 허파였잖아요. 허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신선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도 계속해서 좀 걸러져야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또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 밀림 속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생물종들이 더 이상 살 터전을 잃게 되면서 생물종의 감소로 또 이어지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이 열대우림 파괴 문제가 심각한 지구의 위기를 또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열대우림 지역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 열대우림 지역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지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에도 있는 지도니까 같이 확인해 주세요. 열대우림이 원래 이제 파란 색깔, 하늘 색깔로 표시된 지역에도 다 분포가 되었는데 지금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열대우림이 사라진 지역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하늘색으로 변해버리고 회색 공간이 지금 열대우림 지역인데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콩고 쪽도 요즘 콜탄이라고 하는 굉장히 희귀한 자원을 많은 지역에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콜탄 채취 때문에 또 열대우림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브라질이 있는 아마존강 유역도 브라질이 이렇게 도시화, 산업화를 밀어내면서 이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 밀림을 통과하는 도로도 만들고요. 거기다 수도도 내륙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점점 많은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역들도 함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보다 더 본격적인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점수 팡팡 실력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57쪽 2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프를 제시하고 이 지역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프를 보니까요. 이거 싱가포르 그 그래프네요. 아주 고온의 온도가 쫙 펼쳐져 있고 강수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그래프죠. 자,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발달하는 식생, 바로 열대 밀림, 정글이겠죠. 자, 이 밀림과 정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자, 여름철에만 이끼류가 자란다. 여름철에만 자라겠어요. 항상 여름인데요. 아니겠죠? 요건 툰드라 기후 지역, 이 추운 한대 기후 지역의 특징이고요. 침엽수림, 이건 냉대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타이가 지대죠. 자, 우기에만 키가 작은 풀? 아니요. 여기는 우기가 따로 없습니다. 항상 비가 많이 오는 연중 다습한 기후 조건이었죠. 전부 답이 안 되겠고 4번 볼까요? 식생이 빈약하여 아니네요. 요거 건초기후 지역의 특징이고요. 1년 내내 잎이 푸른 나무와 풀이 우거져서 밀림을 이루고 있다.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사진과 같은 가옥을 볼 수 있는 지역의 기후 특성으로 옳은 것 또 찾아볼게요. 사진은 이 집이네요. 그죠? 지표로부터 일정 높이를 띄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바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고상 가옥이죠. 실은 이 고상 가옥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추운 한대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요.
하지만 다르죠. 일단은 사용하는 재료도 좀 다르고요. 지금 풀과 나무를 좀 많이 활용하고요. 주변 뒤에서 보이는 이 경관들을 통해서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 보이는 경관, 푸르른 나무들 많이 보이죠? 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이 기후적인 특징을 지금 골라봐야 되겠죠? 기후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이거 건조 기후 지역의 특징입니다. 건기와 우기의 구분 없습니다. 그냥 항상 비가 많이 오는 우기라고 볼 수 있겠죠.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하다. 이게 바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자연 환경의 특징이고요. 1년의 봄과 같은 온화한 기후는 열대 고산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었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곳은요.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에 있는 이제 온대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자연 환경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58쪽의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림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동을 하면서 불을 지르고 농사를 짓는, 또다시 이동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동식 화전 농업입니다. 아주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그런 척박한 토양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방식의 농업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동식 화전 농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골라볼게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행해지고요. 밭을 만들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사바나 얌과 같은 대체로 식량 작물들이 주로 재배가 되고 있고요. 4번을 보시면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유럽인들이 진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닙니다. 이건 과거부터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농업의 형태고요. 유럽인들이 진출하면서 시작된 농업 방식은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서술형 1, 2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가는 나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통 가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고산가옥이네요. 자, 고산가옥이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 적도가 통과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도네시아나 섬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옥이라고 합니다. 자, 그 가옥의 특징을 보니까요. 지붕의 경사가 정말 급합니다. 이야, 이 집은 정말 경사가 많이 급하네요. 그래요. 이렇게 급한 이유를 이 지역에서, 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강수 특성과 관련지어 서술하는 건데요. 나 지역은 바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 나타나는 곳이고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강수는 1년 내내 비가 많다라는 거였죠. 자, 거의 매일 스콜이라고 하는 강수가 내립니다.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빗물이 잘 흘러내려가도록 지붕의 경사가 급해진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나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가의 동그라미 부분처럼 가옥을 지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두 가지만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고산가옥이죠. 지표에서 이렇게 집을 띄게 짓게 되면요.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를 차단하거나 피할 수 있고요. 또는 뱀이나 해충의 침입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수상가옥 같은 경우도 비슷한 효과를 생각하고 지어지는 집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의 미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시간의 미션은요. 적도 부근의 높은 산지에서 산의 높이에 따라서 식생 및 작물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배우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제 적도 부근의 평지에서 나타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다른 작물들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교재를 꼼꼼히 읽어보는 친구들은 아마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